자, 거의 없다가 최근 개봉작을 미리 보고 와서 털어보는 컨텐츠 이번 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컨텐츠는 제가 시간이 없는 사이에 너무 급하게 만드는 바람에 퀄이 좀 떨어졌었어요. 사과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 이번 주 영화는 바로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The walls are just ready to blow.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지는 않아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하고 취향이 비슷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영화의 결론과 그 결론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께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것이다, 제 생각은 이렇다라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의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과 스포 없는 채로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화를 다 보시고 이 컨텐츠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없다가 언제나 그렇듯이 감독을 먼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캐서린 비글로우라는 감독은 굉장히 돌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마 헐리우드에서 혹은 전 세계 영화계를 통틀어서도 가장 남성 호르몬이 넘치는 영화를 만드는 여성 감독입니다. 이 표현은 그냥 사전적인 의미일 뿐이고요. 뭐 여자가 이렇게 남성적인 영화를 만들다니, 보통 여자 감독들은 남성적인 영화 잘 못 만드는데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가령 이와이 슌지를 가지고 가장 여성적인 감성을 잘 표현해내는 남성 감독, 이게 모욕인가요? 전혀 모욕이 아닙니다. 성역할을 고정시키려는 의도 역시 없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고안에서 생성돼가지고 주로 근육의 발달과 골밀도 증가, 그리고 정자 생성, 그리고 성욕 유지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모험심이나 영웅심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너무 많으면 뇌까지 근육이 돼서 바보가 돼버리거나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호르몬일 뿐입니다. 나쁜 말도 좋은 말도 아니에요.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은 1981년에 러브리스라는 작품으로 장편 데뷔를 했는데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본 적 없고요. 1987년 니어 다크 역시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본 적 없어요. 이 사람의 영화 중에 본격적으로 좀 시선을 모았던 영화는 1990년에 만들었던 블루 스틸이었습니다. 블루 스틸. 이 작품은 지금 봐도 꽤나 재밌고 긴장감이 넘치는 영화인데 그 제이미 리 커티스라고 왜 한때 호러 퀸으로 불렸던 할로윈 시리즈의 주인공이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에서 그 세관 공무원으로 등장했던 여성분 기억나시죠? 저희 PD가 화면을 띄워주실 건데 이분입니다. 이분 젊었을 때 가장 리즈 시절에 찍은 영화이기도 하고요. 이분은 평생이 리즈 시절이었지만 그만큼 잘 나갔으니까. 이분이 이제 여성 경찰관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찌저찌 하다가 버려진 총기를 주운 연쇄살인마와 대결을 하게 된다. 간단한 내용이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블루 스틸. 여기서 제목이 뜻하는 바가 뭐냐? 블루 스틸, 푸른빛이 도는 쇳덩이. 뭘까요? 총이죠. 아주 강하게 남성성을 상징하고 있는 이 총을 들고 제이미 리 커티스라는 중성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배우가 진짜 오리지널 남성성, 약간 미쳐버린 남성성과 대결을 벌인다. 여기서부터 이미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은 이 남성성이라는 것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영화 제목과 함께 이제 오프닝 스크롤이라고 하죠. 영화 제목이 딱 나오면서 이제 스크롤이 싹 올라갈 때 한 명씩 이제 감독, 주연 이렇게 올라갈 때 카메라가 굉장히 자세하게 총을 이렇게 훑어보는, 굉장히 어떤 섹시한 시선으로 총을 훑어보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은 이때부터 남성성의 상징으로서 여성이 바라보는 남성성에 대한 고찰과 탐구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캐서린 비글로우 본인이 아니니까 그거 아닌데? 라고 말한다면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 유명한 거 좀 건너뛰고 폭풍 속으로라는 명작이 있죠. 우리나라 제목은 폭풍 속으로, 그리고 원제는 포인트 브레이크라는 영화인데 여기서 비글로우 감독은 좀 더 적극적으로 소위 이 남성성의 여러 가지 측면을 굉장히 연구하듯이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성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남성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무모함, 왜 저렇게 멍청하게 행동을 하지? 왜 저렇게 무모해? 저걸 지금 용기라고 착각을 하는 건가? 저게 의리야? 무식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렬한 탐구를 하고 있죠. 사실 저도 상당히 이 영화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 저 따위로 살지? 이런 생각 했거든요. 당시만 해도 굉장히 테토남의 상징이었죠. 패트릭 스웨이지, 그리고 좀 남성 호르몬이 막 흘러 넘치다 못해서 막 바닥에 줄줄 흘러내리는 패트릭 스웨이지를 관찰하는 예쁘장하고 곱상한 남자 키아누 리브스, 이 두 사람을 커플링을 시켜가지고요, 한 남자가 다른 남성의 남성성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패트릭 스웨이지의 역할을 보면 바로 이 영화의 주제가 바로 보이는데요. 이 남자는 서핑에 미쳐있는 도파민 중독자고 그러다가 돈이 필요해지면 자기 이제 서퍼 클럽이라든지 이런 거 유지해야 되니까요. 뭘 하냐면 은행을 털어요. 그 미국 대통령의 가면을 쓰고 은행을 텁니다. 미국 대통령의 가면을 쓴다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지점이죠.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상 최고의 군사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구상 최고의 군사 권력자. 그러니까 또 다른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직에 위장 잠입한 경찰이 바로 키아누 리브스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은 이런 비슷한 영화를 정말 수도 없이 봤습니다. 패스트 앤 퓨리어스도 이런 구조죠. 뭐 우리나라 영화로 치면 불안당 같은 영화도 다 이런 구조입니다. 한 남자가 위장 수사를 위해서 범죄 조직에 들어가요. 근데 그 범죄 조직의 수장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동화돼. 그래서 마지막엔 내가 얘를 체포해야 되는데 이 새끼는 체포해서 감옥에 넣어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얘가 너무 멋있는데 뭐 이런 갈등을 하게 된다라는 원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그전에도 이런 이야기는 또 있었을 테니까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 중에 가장 유명한 영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포인트 브레이크를 어디서 들어보셨느냐? 어벤져스 1편에서 토니 스타크가 그 헬리 캐리어에 탄 다음에 토르의 이두박근을 탁 두들기면서 포인트 브레이크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What do they need the iridium It's a for? stabilizing agent. No hard feelings, Point Break. You got a mean swing. Point Break, Point Break. 왜냐하면 당시 토르가 이제 장발의 근육질이고 패트릭 스웨이지랑 좀 외형이 비슷하죠. 그리고 하는 짓도 약간 좀 무모해 보인다. 이래가지고 야, 이 근육 바보야라고 말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포인트 브레이크를 알고 있죠. 자, 그 외에도 캐서린 비글로우가 만든 유명한 영화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방송이니까 K-19 위도우 메이커라는 영화에서는 죽음이 뻔한 순간, 여기 들어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동료를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무모함과 숭고함 사이의 그 어떤 지점을 다뤘고요. 보통 우리는 영웅심리라고, 이것도 역시 남성 호르몬으로 충전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고찰을 빼고 그냥 봐도 재밌는 잠수함 영화니까 안 보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붉은 10월 같은 영화를 재밌게 봤다 그러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08년에 최고 역작이라고 생각하는 허트로커가 개봉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도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은 남성성의 어떤 측면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역시 스릴 중독, 극한의 스릴 중독이라는 굉장히 남성적인, 그러니까 비교적 남성들에게서 훨씬 더 자주 관찰되는 증상과 전쟁과의 역학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도 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저 미친놈은 저런 짓을 도대체 왜 하지? 저게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맨손으로 빌딩 끝에 매달린다든지 풀업을 막 한다든지, 아니면은 왜 스카이 점프라 그러나요? 윙슈트 입고 나서 절벽에서 다이빙 한 다음에 이렇게 바람 타고 날아가는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거 있잖아요. 부상이 없는 스포츠죠. 일단 사고가 터지면 바로 죽기 때문에 부상이 없는 스릴 중독자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 스포츠들에 매진하는, 그런 거를 하면서 막 좋아 죽는, 환장하는 이런 스릴 중독자들을 보면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쟤는 저런 게 좋아? 그런데 만약 그런 극한의 스릴 중독자가 폭탄 해체반이라면, 폭탄 해체는 끝내주게 잘하는데 그 순간에 스릴에 미친놈처럼 중독돼 있는 놈이라면 어떨까라는 고찰을 한 영화입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반전 영화, 끝에 반전 있는 영화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쟁에 반대하는 포지션을 가진, 전쟁이란 위험한 거야, 이런 짓은 하면 안 돼 라는 당연히 반전 영화적인 메시지를 깔고 있지만, 정작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미친놈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역시 뭐 아니라면 미안하게 됐습니다. 근데 익스트림 스포츠는 정말 선을 넘는 말로, 익스트림 스포츠는 뭐가 하나 잘못돼도 그냥 지 혼자 인생 박살나는 거잖아요. 제레미 레너가 연기한 이 주인공은 폭탄 해체반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 당연히 걸려 있고요. 이 주변 반경 몇 미터 있는 사람들 목숨 당연히 걸려 있고요. 이 폭탄 해체 못하면 주변 몇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폭탄 해체를 하는데 그 수백 명의 목숨이 나한테 걸려 있는 순간, 내가 뭔가를 해서 뭐 하나 삐끗하면 날아갈 수도 있는 그 순간이 너무 즐거운 거야, 이 미친놈은. 그래서 일상생활로는 이 정도의 도파민이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직접 자기 발로 가장 위험한 전장, 가장 위험한 폭탄 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네, 진짜 미친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미친놈이 폭탄 해체는 끝내주길 잘하니까 적절한 수준으로 그 광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런 미친놈들을 잘 이용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미친놈의 문제는 뭐예요? 그 적정한 수준의 광기 조절이 되면 그 미친놈이 아니죠. 정상인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엄청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뭐 그 뒤에 만든 제로 다크 서티라든지 아니면 디트로이트, 이런 영화들도 재미있는데,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아주 큰 장기 중에 하나는 이런 굉장히 쪼여드는 영화를 만들면서 이 긴장감 컨트롤에 대단히 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영화들을 볼 때, 긴장감이 영화 끝까지 쭉 이어지는 영화들을 볼 때, 다른 영화들은 이 긴장감을 A부터 Z까지 긴장감만으로 쫙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양념을 막 쳐요. 뭐 개그씬을 좀 넣는다든지, 아니면 주인공이 허당끼를 좀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다른 곳으로 잠깐 카메라를 돌려서 관객에게 숨 쉴 틈을 준다든지. 그런데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은 상여자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까지 밀고 가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사람 영화는 지루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영화를 만드는 감독? 저는 이건 거의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캐서린 비글로우 외에 물론 뭐 다른 감독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숨막히는 긴장감을 영화 끝까지 잘 유지하는 감독? 캐서린 비글로우에 몇 명 없습니다. 바로 그런 감독의 신작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를 가입해서 구독하고 계시다면 이 영화는 꼭 보셔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 허벌나게 재밌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영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그냥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속도감으로 관객들을 쪼여들어오는 영화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목을 조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한 10분 동안 목을 졸라야 되는데 그냥 꽉 졸랐다가 풀었다 졸랐다 풀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이렇게 꽉 졸랐다가 또 옆으로도 이렇게 꽉 졸랐다가 또 양손으로 이렇게 꽉 졸랐다가 잠깐 숨쉬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각도로 조여 들어오는 영화였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이런 거 좋아했나? 넘어가죠. 이 영화는 아주 간단한 상황 하나를 던져놓고 시작하는 영화입니다.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하나 발사돼서 미국을 향해서 날아옵니다. 어디서 발사됐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처음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냥 미확인 비행 물체예요. 미확인 비행 물체 하나가 상공에 떠서 날아오고 있는데 이게 동해 쪽에서 발사가 돼서, 그리고 이 영화 캐서린 비글로우 씨 시 오브 재팬 아니에요. 동해 한 번만 봐준다. 시 오브 재팬 죽어 아주. 동해 이스트 시 이쪽에서 발사가 돼서 미국을 향해 날아오는 미확인 비행 물체가 하나 발견이 되고요. 조금 지나니까 이게 바로 ICBM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국을 향해서 쏜다. 누가? 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기엔 뭐가 실려 있을까요? 뭐 서프라이즈, 뭐 솜사탕이 실려 있을 리는 없잖아요. 거기엔 뭐가 실려 있을까요? 핵일까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응은 해야겠죠. 그렇다면 이 대응은 과연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라쇼몽 기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쇼몽을 보신 분은 단번에 알아들으실 테지만 안 보신 분이 훨씬 많으실 테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의 사건을 시점을 달리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거죠. 홍상수 감독도 이 기법을 굉장히 좋아했고 많이 썼어요.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거의 없다가 홍대 밤거리를 걸어가다가 누군가로부터 뻑치기를 당해서 머리 뒤쪽 후두부에 부상을 입고 돈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얻어맞은 사람, 그러니까 저 거의 없다의 이야기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제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 후두부에 강한 충격을 느꼈고, 그리고 나는 기절했고 일어나 보니까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완성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목격자의 시선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합니다. 직접 얻어맞은 당사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얻어맞은 후의 일은 모르겠죠. 왜냐하면 난 그 시간 동안 기절해 있으니까. 그런데 목격자가 보기로 어떤 놈이 저 사람의 후두부를 가격한 다음에 뒤통수를 후드럭 깐 다음에 지갑을 열고 돈을 털어가더라. 그리고 그 돈을 털어간 놈은 바로 저놈이다! 라고 용의자를 지목을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구조가 끝나고 세 번째는 용의자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다시 재구성합니다. 세 번째 용의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거의 없다는 원래 나쁜 놈이었어요. 원래 나쁜 놈이고 어떤 사채업자의 하수인이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삥 뜯어가는 그런 놈이었는데 자기 혼자 신나서 뛰다가 자빠져서 돌뿌리에 머리를 박고 기절을 했는데 내가 그 돈을 털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목격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은 나랑 한패였다. 근데 내가 그 돈을 나눠주질 않자 삐져서 나를 용의자로 지목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관객들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세 사람의 시점으로 재구성을 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세 번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실체적인 진실은 전혀 알 수가 없죠. 왜? 세 사람 모두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만 진술을 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관객은 실체적인 진실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진술 사이사이를 가지고 끼워 맞춰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라쇼몽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의 이야기는 서술 형식은 라쇼몽 기법을 따르고 있지만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누구의 진술로 재구성되는 게 아니라 명령 체계를 따라 올라가는 라쇼몽 형식이기 때문에 라쇼몽의 수많은 변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 미확인 비행 물체의 존재를 확인하고 보고를 올리는 사람들, 백악관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두 명의 군인, 그리고 알래스카 미군 미사일 기지에 있는 또 다른 군인의 시점으로 이 상황을 최초로 바라보게 됩니다. 가장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죠. 미확인 비행물체 확인하고 발사한 곳과 최종 타격 지점 확인하고 보고를 올리고 알래스카 미사일 기지에 있는 병사는 절차에 따라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발동해서 GBI를 발사합니다. 그라운드 베이스 인터셉터, 그러니까 요격 미사일이란 얘기예요. 말단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지만 결정 권한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서 자기들 할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대피하라는 연락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기밀이니까. 굉장히 무기력하죠. 상황이 발생한 건 제일 먼저 알았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수천 번의 훈련을 했지만 그 일이 사실로 벌어지고 나자 막상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기계의 부품이 돼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부 보좌관, 그리고 국제정세 전문가, 이렇게 세 사람으로 좁혀집니다. 이들은 이 물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대응책을 어떻게 꺼내서 내밀어야 되는지 각각의 옵션을 내밀게 되는데 아직 누가 쐈는지 왜 쐈는지 정확하게 뭐가 쏴졌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매파인 사람이 등장을 하죠. 국방부 장관인데 이거 뻔한 거야. 야, ICBM에다가 누가 시시하게 수류탄 넣어서 쐈겠니? 당연히 핵이지. 그럼 우린 먼저 핵을 두드려 맞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맞기 전에, 날라와서 터지기 전에
우리도 쏴야 돼. 반격을 바로 시작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멀쩡할 때 반격을 시작해 한 발이라도 더 반격을 하고 한 방에 상대방들을 싹 쓸어버려야 그나마 우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늘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비둘기파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핵전쟁 개시야. 그럼 우리 다 죽어. 우리만 죽어? 아니야. 전 지구가 쑥대밭이 되는 거야. 서로 총 쏘기 시작하면 다 죽는 거지. 그럼 지구의 종말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두 사람의 주장 모두 설득력이 있습니다. 일단 이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야 이게 날라오긴 하는데 불발탄일 수도 있어. 터질지 안 터질지 몰라. 아직 맞기도 전에 먼저 쏜다고? 지구의 종말을 앞당긴 사람으로 역사에 남고 아니 역사도 없겠네. 지구의 종말을 시작한 사람이 될 거야? 야 대통령 너 어떤 결정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매파는 빨리 쏴. 뭐해. 야 미국 국민들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면 먼저 쏴야 돼 우리가.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세 번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미합중국 대통령입니다. 현재 지구상 최고의 권력자죠. 가장 센 무력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결정을 내려야 돼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트럼프라면 이걸 갖고 고민을 할까요? 바로 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미국 대통령은 이드리스 엘바입니다. 흑인 배우죠. 그러니까 트럼프 아님이라고 지장을 찍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은 학생들 농구 대축제 같은 곳에 방문해서 슛 쏘면서 놀고 있었어요. 여기서 또 하필이면 슛을 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 연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선택지가 놓여지죠. 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까요? 자, 엄청나게 잘 만든 영화입니다. 지휘계통을 타고 올라가는 서사 구성이 아주 훌륭한데 각각의 에피소드를 지배하는 감정이 각각 달라요. 첫 번째는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진짜야? 우와 이거 어떡하지? 어씨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무력감이네? 무력하네? 라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두 번째는 실체적인 정보 취합과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지를 각각 두 개의 의견으로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사에 이르러서는 미국 대통령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결말에 이르게 되죠. 이 감정 조절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느꼈는데, 어떤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되죠? 가령 내가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끼어들기를 해서 내 앞에 이렇게 끼어들었어요. 그럼 첫 번째 우리는 먼저 욕부터 하겠죠. 저이씨, 저 개시행키 뭐 이렇게 욕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대응하지? 쫓아가서 보복 운전을 때려버릴까? 그 내 블랙박스 이거 영상을 따다가 한문철 TV 같은 데 제보한 다음에 벌금 때려맞게 할까? 아니면 아예 차로 앞을 다시 가서 막은 다음에 맞짱을 떠버릴까?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한테 가장 피해가 적은 방식으로. 이 영화의 서사 구조는 이렇게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서사 구성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각 단계, 가령 이 한 에피소드당의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는데 조금 넘어가는 것도 있겠네요. 근데 그 각각의 에피소드들은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연출력으로 연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화 끝날 때까지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결론이 없느냐? 많은 분들이 이게 불만이실 텐데 왜 결론이 없는가? 그래서 핵미사일이었어? 그래서 터진 거야? 만 거야? 왜 말을 안 해? 따지고 보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다. 뭐 이런 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을 향해서 발사가 됐고요. 의도를 가진 타격이 아니었다면 정확하게 시카고로 날아오지 않았겠죠. 의도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타격이었다면 결론은 뻔하거든요. 핵전쟁입니다. 미국은 맞은 다음에라도 분명히 쐈을 거고요. 그럼 먼저 쏜 쪽은 어떻게 될까요? 또 쏘겠죠. 인류의 역사는 거기서 끝입니다. 암전. 그래서 저는 이 검은 화면이 그 자체로 결론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폭탄으로 만든 집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이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 폭탄이 하나만 터지면 다른 하나는 필연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 권력을 잡고 있는 게 누구지? 대부분 남성들이지. 그럼 캐서린 비글로우가 평생 동안 연구해왔던 소위 남성성의 무모한 측면은 필연적으로 어떤 결론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걸까? 다이너마이트를 치워버리지 않으면. 이 영화의 결론은 이렇게 나 있는 것입니다. 막연히 전쟁은 안 돼. 야, 전쟁은 나쁜 거야. 이게 아니라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뭐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서로 더 크고 무식한 폭탄을 쥐고 있는 구도를 또 차후에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 구조 안에서 미친놈 하나만 등장해서 버튼 하나만 누른다고 하면 끝인데, 이거는 터지는 게 더 정상적인 구도 아니야? 그리고 지금 세계는 어때? 그런 미친놈들이 자꾸 등장해서 이 등에 쥐고 있는 폭탄으로 자꾸 상대방을 협박한단 말이죠. 굳이 폭발하는 장면이 없어도 캐서린 비글로우는 다 말한 겁니다. 사족을 붙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 영화는 그 자체로 결론입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꼭 보시길 바라고요. 이 영화에 드리는 저의 평점은 He's a real searcher. What's he searching for? The ride. The ultimate ride. Coming to an end. So it seems, so it seems.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Creativity. Thing I don't know about, but I do. You're a fat fucking piece of shit. You know that, Ed? We do this shit for a living. Go on.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 Shoe dog.